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네.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데서 대검 산하죠. 네. 이제 이재용을 수사도 중단하고 기소하지 마라. 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네. 원래 기소 여부만을 다루는 건데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사 중단까지 언급을 했어요. 네. 자, 이재용이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개나 소나. 자, 저기 VIK 네. 이철 네. 희대의 금융 사기꾼 네. 이철이 검찰 수사위원회 소집을 했어요. 네.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네.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얘를 대리한 사기꾼이 왔다 갔다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MBC나 정권의 끈앞풀들이 연결됐고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려면 해당 검찰청 지검에서 그 검찰 시민위원회를 네. 시민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거기 부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네. 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단계입니다. 누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해달라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소속 지금 네. 검찰청에서 네. 이 시민위원회라는 네. 걸 열어가지고 네. 거기는 또 필부들이죠. 네. 이름이 없는 네. 일반 국민들 중에 뭐 200명 중에 네. 뭐 한 15명을 골라서 해부할 거냐 안 해부할 거냐를 결정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부한다고 하면 이제 대검 산하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이 한 때처럼 열렸던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중앙지검 시민위원회 지금 중앙지검장은 정권에 아주 그냥 팔랑팔랑하는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VIK의 이철이 금융 다단계 사기꾼이 지금 이 요구한 네. 지금 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지금 넘겼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철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 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 네. 이러면서 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다는데 네. 이 이철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여기에 사실상 관계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지금 MBC나 저기 그 이상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널 A 그 해당 기자가 이철을 직접 접촉하지는 못하고 그 뭐 제보자 X인가 나발인가는 그자하고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지금 채널 A에서 저 이동재 네네. 기자가 지금 자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검찰 지금 중앙지검 네네. 이성윤이 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성윤이 쪽의 수사가 네. 행평성을 잃었다고 전문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그 신청을 네. 대검에 냈고 네. 대검은 이제 전문 자문단에 해부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여기에 사기꾼 G라는 사람이 브로커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그 사람이 요구를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철이가 또 나서서 그러니까요.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것이고 그다음에 채널 A의 그 해당 기자도 이제 원했던 취재 내용이 이철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철과 뭐 정권 실세라던가 이제 고위층과 무언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원래 취재 제 주된 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철 당신이 뭐 나한테 취재 협조를 하면 뭐 이제 검찰과 어떤 관계에서 뭐 자신이 어떤 뭐 중재를 해줄 끼니 많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뭐 좀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만 봐도 도대체 이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해당 기소 내용 그러니까 그 기소와 수사 내용하고 사실 이런 그 이번에 문제가 된 그 MBC가 억지로 만들어낸 검언 유착과는 사실 아무것도 관련이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기꾼 G가
채널 A 기자를 접촉할 때 MBC가 몰래 촬영을 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몰래 촬영한 건지 뭔지 모르겠다든 뭐 전 그 두 사람의 만남을 다 뭐 거의 녹화를 녹음했다는 거니까 뭐 완전히 작당을 하고서 아주 마음 먹고 뭐 덫을 놨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민위원회,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자,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날 저녁이라고 하면 그날 8시쯤 넘어서 결론이 나왔죠. 네네. 그랬던 걸로 기억.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게 아마 뭐 한 10시나 이래 모였죠. 네네. 그 수사 네.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 네네. 한 명은 안 왔고 네. 한 명은 위원장 대행이라서 네. 투표를 안 하고 네. 13명이 투표했는데 네. 10대 3 나왔다 뭐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망해갈 때 그것이 무슨 쿠데타나 무슨 또 다른 그 어떤 뭐 독재적인 국가의 눈에 보이는 행위에 어떤 정책적 시도나 법률적 시도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도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망해간다 하는 부분이 요즘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보편적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뭐 쿠데타로 점령해서 민주주의가 망하는 게 아니고 네.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악용해서 누가 했는지 책임을 익명에 넘겨버리면서 네. 실제로 권력의 의도가 통하는 것. 자, 거기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이재용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하니까 이제 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네. 거기는 일반인이라면서요. 네. 그냥 필부라며요. 네. 그럼 일반인이 법률적 용어를 그때 한 120페이지쯤 있었다는 거예요. 네. 쌍방이 내놓은 게. 그걸 한나절 만에 넘겨보고 그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그 영미법 개통에 배심 제도가 있고 이제 대륙법 개통에 이제 전문적인 어떤 법조인이 자격이 있는 법조인이 이제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주도하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어찌 됐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대배심이라고 해서 뭐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뭐 그 어떤 서류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두로 미국이나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구두로 아주 그 가장 어려운 내용을 쉽게 그러니까 법률적인 어떤 전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만반의 어떤 준비가 이제 제어 준비를 갖추는 것을 훈련을 받고 그런 것들이 쭉 운영돼 가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검찰이고 뭐 일반 뭐 법 변호사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없는 상황에서 아마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서류로 이제 만약 이제 어떤 제시가 됐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서류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뭐 100% 각그에 가까울 정도로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는 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미국의 그 뭐 영화도 뭐 성남 뭐 12사람이 하는 영화도 있지만 네. 배심원을 네. 다루는 배심원의 문제는 뭐 살인이냐 아니냐 네.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이 배심원이라는 부분이 뭐 감각적 판단으로라도 할 수 있지만은 검찰이 1년 8개월을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재작년 10월 달 정도부터요. 네. 그러면 이 속에 솔직히 말하면 삼성이 상속세 안 내려고 부러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은? 네. 그래서 삼성 에피스와 관련되는 미국의 바이젠입니까? 네. 하고에 뭐 서로 했는데 거기에 뭐 이 콜옵션입니까? 네. 네. 뭐 이런 게 등장하고 전문적인 용어잖아요. 콜옵션 그게 프로젝트. 부채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잡한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 모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이 몇 년간 몇 천억씩 적자를 보다가 한 해에 이 밑에 삼성 에피설의 이 콜옵션 그러니까 부채를 다르게 해석해서 이제 이 거기에서 이득이 난 것처럼 해석하면서 삼성 바이오가 또 이득을 2조 8천억을 해석이 된다.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 또 로직이 원래 1년 반짝 흑자 낸다고 상장되는 게 아닌데 그때만 또 특례를 그렇습니다. 제공받아가 또 네. 상장이 됐어요. 네. 그럼 또 삼성 바이오가 지금 엄청난 지금 주가 네. 이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하고
제일모직이 영향을 가지고 있던 이 뭡니까? 이 저 에버랜드 네네. 땅은 과대평가하고 네네. 삼성물산의 뭐 카타르 수주는 가소평가해서 네네. 하나는 올리고 내려서 제일모직 주식 하나가 삼성물산 3개가 되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손해를 누가 보는가? 이런 설명까지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이해를 했는지도 의문인데 아무것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없던 어느 날 불려온 사람이 한나절 자료 보고 일반인이 이걸 판단 안 한다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일반인 다수는 지금 정권의 입장이 사실은 이 문정권 초기로 대선 때로 들어가 보면 이재명, 박원순 같은 사람이 문재인 정권 투다. 문재인 정권이 삼성공화국 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노골적으로 비난했죠. 문재인 캠프에 삼성 출신들이 엄청 많다라고 네, 비난했어요. 네. 저도 그 방송을 그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말하기 전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박근혜 정권은 엄단하는 척했지만 이재용은 풀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둘이가 뇌물 주고받은 당사자면 보통 둘이가 똑같이 처리 안 합니까? 어떻게 처리할 뿐더러 또 이게 동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네. 받은 사람을 더 받은 이제 공무원 관계 쪽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걸 하지만, 그러니까 이 이제 국정농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재용이가 절실한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만큼 또 근데 그 청탁의 내용이라는 게 단순히 뭐 개인적인 어떤 그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재벌의 그룹인 삼성그룹 전체, 거기에 또 엄청난 많은 수많은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들이 영향이 달려 있는 일이 부정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뇌물 사건이나 이런 거하고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그 죄책이 적다고 절대 볼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30몇 년을 지금 선고받아서 지금 수요 들어앉아 계시는데, 이재용이는 뭐 1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까? 그러고 뭐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아주 이제 대놓고 이제 검찰하고 이제 아주 오히려 위축되기는 고사하고 아주 뭐 검찰하고 대놓고 정면 대결을 하는 모습을 참 보고 있으니까 참 이게 이 흐름이란 게 어디서 과연 바뀌었을 것인가라는 것이 저도 의문이 드는데, 결국은 그 문재인과 삼성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원래 1월 달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문하고 이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상으로 조국이나 유재수나 울산 이 부정선거처럼 보였지만은 이 삼성 문제가 더 본질적이다. 근데 이걸 정권이 그걸 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찰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정권이 곤혹스러워졌다. 네. 자, 그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기업하는 사람이 정권하고의 이런 풀어주는 일이 100%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사심의위원회에 넣어라 하는 언지를 받지 않고, 이걸 통념적으로 이야기하네.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넣었다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만약에 검찰과 정권이 대립하지 않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업이 이런 식으로 검찰을 갖다가 우롱하는 것처럼 비춰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좋게 말씀드리면은, 나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심기 변론이라는 걸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결정 권한을 이제 판사 아니면 검사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꼭 이의를 제기하고 따져봐야 될 일이라면 모를까. 근데 대부분 당연히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그 회색 지대에 있다 보니 이거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막 대놓고 정면으로 방박하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은 이제 오롯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의뢰인들한테 이제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틀렸다고 하면서 바닥바닥 대들면은 그걸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구나, 반성하지 않는구나 해서 당연히 더 어떤 엄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변호사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민형사 많은 사건들이 합의로 다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이제 정식 소송을 진행해서 이제 다 인정받고 하면 좋은데, 만에 하나 그것이 인정을 못 받거나 뭐 이게 허위라고 이제 판명됐을 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징벌 손해배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붙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한뭐 전체 제가 예전에 뭐 봤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건의 한 8-90% 가까이는 사실은 이제 합의로 다 이제 종결된다. 최종 순간에 가지 않고. 그럼 이제 이 경우에도 지금 검찰이 어쨌든 이제까지 2년이 이제 거의 다 되도록 검찰 전체 어떤 명예와 어떤 명예를 걸고 지금 이제 수사를 딱 진행한 상황에서 아주 그냥 뭐 대놓고 그냥 검사를 면전에서 면박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만약에 뭐 만에 하나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되는 이재용의 어떤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니까 과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번에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지 말한다고 100%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 사항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무언가 어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게 어느 하나가 아니다. 이게 하나가 아닌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정말로 뭐 보수 쪽의 어떤 그런 바람이라 그러면 대깨문이나 문재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또 뭐 어떤 좀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돼야 되는 건데 뭐 금요일 날 그런 결정 이후에 사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느 쪽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좌우 다 대체로 침묵하고 또 민주당의 뭐 박용진, 노웅래, 박범계 한 3명 정도 빼고는 다 침묵하고 줄이는. 또 댓글에 보면 이재용이를 빠는 댓글이 훨씬 많죠. 삼성을요. 그렇지, 이걸 잘못된 결정이라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댓글이 별로 없고 대개는 철저히 침묵을 지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한국의 좌파라는 부분은 오리지널이면 삼성에 대해서 맹목적 비판의 영역에 서 있던 것이 한국의 좌파의 특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댓글에도. 자, 그렇다면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이 직접 풀어주기에는 지금 검찰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 비난, 즉 문과 삼성이 유착했다라는 비난을 듣게 될까봐 이 정권이 매우 교묘하게 노무현 정권의 그 삼성공화국 2라는 원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문재인이 삼성공화국 2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즉 필부들과 전문인에게 슬쩍 떠넘겨서 그들의 손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거고, 이런 결정이 되고 나면 검찰이 쉽사리 이 결정을 깔아뭉개고 기소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겠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지금 삼성의 이 결정 부분하고 한동훈이 윤석열이 몰아내거나 또 무슨 뭐 검언 유착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봐서 이 삼성 결정을 갖다가 일종의 이 윤석열 사단에게 압박하기 위해 지금 이 한동훈 뭐 채널A 기자 검언 유착을 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소장님과도 뭐 계속 저도 말씀을 같이 그런 말씀 나눴고 저는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다 잘했냐?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 건 확실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기득권층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유일한 집단이 이제 뭐 군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뭐 그냥 공무원들의 그냥 집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외에 뭐 경찰이나 법원 이런 것이야, 뭐 법원은 원래 또 권한적인 또 차이 또 한계가 있고, 이랬을 때 하여튼 뭐 제일 신경,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가장 그 신경 쓰이고 가장 말을 듣지 않는 집단이 검찰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조직을 해체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좌우 기득권 세력의 아주 오래된 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것도 공수처가 발족하기도 전에 정말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지금 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의 신병 처리를 두고 이제 검찰에 대해 압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검찰이 한국에 제일 돈 많은 사람과 척을 지고 있다라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 정권은 그러지 않은데 그것만으로도 진짜 한국 사회에 유례없는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 검찰이나 정권은 대체로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과 유착되어 있어서 엑스파일 사건 처리라든지 에버랜드 뭐 전환 사채 사건 처리라든지 전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삼성이 나서서 이 사회에, 이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용의 프로포폴 사건만 해도 보도하는 언론도 없어요. 보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마들아. 보도도 안 해요,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저도 투상님 방송을 봤는데 참 그러니까 그 선택적인 어떤 분노와 선택적인 공격에 대해서 저 참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진짜 뭐 그 여성 연예인 뭐 독신도 있었고 기혼도 있었고 이제 뭐 좀 인기가 있었던 그 배우도 있었고 아닌 배우도 있었지만은 정말 그 얼굴을 다 드러내고 정말 난장을 법정 그래서 그 또 법정에 서기까지도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언론 이른바 진짜 기레기들에 의해서 정말 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 낱낱이 까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게 엊그제 일인데 경위를 어찌 됐건 지금 이제 뭐 그 이부진 신라가 뭐 신라 호텔 사장도 그렇고 지금 이재용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그 같은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수사 내용은 수사가 진행되는 경과라든가 수사의 어떤 결과라든가 내용이라는 거는 이게 당연히 언론에 공개되고 대중에 공개되어야 되는데 일체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 같은 경우도 뭐 마약 뭐 범죄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이런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은 전혀 없고 보도 자체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너무나 선택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하려는 거 아니고 주는 오늘 그 삼바 관련 부분인데요. 자, 문제는 일반 평범한 필부들이 시민위원회라고 해서 해부해야 되고 한 것도 가관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권한을 반쯤 줘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나면 맹색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각계 전문인이에요. 성직자도 있고 무슨 시민운동가도 있고 또 문화 뭐 인도 있고 또 무슨 언론인도 있고 또 무슨 변호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전문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왜 전문인으로 했는가도 좀 묻고 싶은데 문학에 있는 사람이나 성직자가 필부들 1차에 있었던 시민위원회보다 법을 더 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을요? 그러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차라리 일반 이제 그 뭐 일반 시민 같은 경우면 차라리 뭐 이제 생선을 하나 보자면 생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염소 같은 이제 존재들이라면 이제 정말 전문가 집단은 말 그대로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선의 맛을 아는 맛도 거죠. 알고 종류도 알고 그렇죠. 정확한 단가도 알고 그 사람들이 다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인데 뭐 다 딴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법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또 어떤 그러니까 많은 걸 배우지 않고 또 어떤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건전한 그러니까 민주국가 시민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결정한 것이 정의다라는 게 철학적 신념에 따라서 이제 영미에서 이제 배심원제도라는 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배심원들 중에 절대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딱 누구냐면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는 절대로 평생 배심원이 될 수 없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식 배심원은 아니지만 현재 형사 배심원에서도 지금 법조인들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배심원의 어떤 배심원장을 맡아가지고 뭐 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이념적으로 이게 아는 게 병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고 더군다나 다른 뭐 어떤 사건도 아니라 특히 삼성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대한민국에 조금만 지위가 있거나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조금만 지위가 있으면 모두 다 삼성의 영향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짜 그 대걸참 그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은 정말 그냥 고양이한테 다 생선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언론계에 있다는 언론계, 사람들도 시민단체 뭐 시민단체 이게 나중에 딜을 할 때 얼마나 큰 대가가 있다. 그럼요. 자, 이걸 뭐 임의로 200명 중에서 뺑뺑이 돌려서 15명을 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뭐 그 직전에 알았다지만 이런 사실의 공정성이 대한민국에 유지될 수 있는 나라냐 웃기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최악의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최악으로 진짜. 차라리 저기 말 그대로 노래에 나오듯이 콩밥 매는 할머님들을 모셔놓고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낫죠. 이 일을 빌어먹을 전문가 집단보다는. 그래서 이 빌어먹을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이 생선 중에 삼성은
혼막으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완전히 진짜 참치다. 생참치. 그냥. 생참치고 예. 그거 이거야말로 오도로 예. 진짜 뱃살이다. 예. 이게 제일 맛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사들한테 이거를 던져주면 이 자들은 얼굴도 공개 안 되고 이름도 공개 안 된 채 얼마든지 양심을 바꿔 먹는 데 익숙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걸 던져줬어요. 자,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기소 여부만 결정하라는데 수사 중단해라고 한국 경제를 고려해야 되고 자본시장법을 이렇게 위법 사항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놈들은 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검사 가장 그 부분의 전문가인 검사와 그거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나 더 위에 있는 판사들이 그 부분에 또 그냥 또 삼성에 선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A급 변호사들이 삼자가 모여서 정말 복잡한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자기들끼리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 법조인도 아닌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하지 마라? 옛날에 이 대한민국의 이 검사들이나 정권과 대체로 검찰은 유착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권과 검찰이 등지고 있는 이복현 부장검사나 또 윤석열 체제도 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의 일종의 좀 독립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이복훈 부장검사님이나 윤석열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 개인들이 뭐 그분들이 선한 인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거는 쉽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윤 총장이나 이 부장검사님 이런 양반들이 뭐 지금이라도 뭐 옷을 벗거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타협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지난 뭐 그 김용철 그 삼성 그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 양반의 그 뭐 폭로를 봐도 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돈으로만 따져도 이게 뭐 100억의 이익이 생길런지 1000억의 이익이 생길런지 뻔한 것인데. 자, 옛날에 삼성 엑스파일에 그 전직 미통당 네. 대표했던 사람이 보였던 행태. 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삼성의 특검 그 2007년에 삼성 특검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네. 김용철 폭로로. 네. 그때 또 특검했던 사람이 저거 아들 또 취직시키고부터 네네.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재벌들은 사후 뇌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재벌은 어떤 시에 대규모 이 아주 짭짤한 개발 사업을 당시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봐주고 그 대가로 나중에 그 회사 가가지고 부사장 하고 있더라고요. 네. 물러나고 한참 있다가. 네. 자, 마찬가지로 이 검사들 있을 때 그 회사의 결정적인 부분을 봐주고 나중에 검찰 옷 벗고 지금 진짜 그 대형 로펌에 가면 그 큰 재벌이 그 로펌과 계약을 맺어서 네. 어디서 수주했는지 모를 수주액을 1년에 뭐 몇십억 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런 일이 뭐 사실 없다고 볼 수 네, 없고요. 대형 로펌이요. 이런 그 사후 뇌물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근데 소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아실 정도로 그래도 최소한 판사나 검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뭐 수사나 기소 판결을 하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가 다 어쨌든 뭐 정당한 뭐 공개 절차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히 이제 그런 경력을 가진 정감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변호사협회에서도 계속 수입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어떤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검사가 이제 옷을 벗고 나와서 이제 어디에 근무하며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데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뭐 이 절차 끝나고서 무슨 뭐 어디서 뭐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무슨 혜택을 받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거 완전 깜깜인 거죠. 이거 이런 게요.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절차를 빙자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가장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네. 민주주의의 무슨 위원회 같은 조직이 그야말로 이 사법 이 기관에 지금 정의 실현을
완전히 방해하고 나서면서 실제로 권력과 재벌과의 유착을 그들이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지금 쓰여진 대표적 그러니까 사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특히 판검사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판검사는 그래도 국가가 입법부가 만든 법령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가 엄격한 절차로 선발된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예, 그런데 투명한 과정을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예. 어떠한 자격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우리가 대우를 해준다고 쭉 그것이 엄격한 법률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여했던 일반 시민이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가담했던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데 국가가 어떤 절차가 있으며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장사미사도 아니라 철저하게 조직화된 은폐된 권력이 행사한 것에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진짜 이 어떤 수사에 정말 그 제3자가 관여됐다고 생각했을 때 참 이게 참 분통이 터져야 되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려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네. 언론이 하나 없어요. 하나 없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 보수판에 잠깐요. 예? 정권이 지금 짜고 시민위원회니 수사심의위원회니 전문가라는 핑계하에 정권이 이재용을 봐주는 부분을 쓰리쿠션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보수판에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문재인이가 무슨 이재용을 죽이려고 판을 벌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보수판도 썩어 문드러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이게 특히 독점 규제,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뭐 뇌물을 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독점을 이제 규제하는 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익스플로러 플로이건 하면서 끼어 팔면서 어떤 이제 독점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조사를 받다가 뭐 결국 이제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뭐 좀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은 유야무야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이제 빌 게이츠가 경영 일선에서 모두 이제 몰라가고 지금은 마치 뭐 하하 할아버지처럼 호호 할아버지처럼 지금 이제 자선 활동만 지금 하고 있는 걸 나와 있는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최소한 이재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세계의 어떤 뭐 세계사적인 관점을 볼 때 뭐 빌 게이츠가 물론 뭐 악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기술을 선도하고 IT 산업을 주도했던 면에 대해서는 뭐 이재용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업적을 낳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솔직히 뭐 삼성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지금 이제 이재용이 삼성의 어떤 총수로서 이제 사실상 실제적인 총수로서 역할을 한 게 뭐 짧으면 한 10년이고 길면 한 20년이 넘는 건데 이재용의 어떤 경영 능력이라는 거는 다 이게 본전이 다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 뭐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 숱하게 많은 그 뭐 이른바 전문 경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전혀 그 경영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건 진짜 확인된 상황에서 무슨 이재용을 하나 그거를 보호하는 게 마치 대한민국의 경제를 뭐 보호하는 것 지켜야 되는 것이냐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에서는 저도 100%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하여튼 뭐 어떤 뭐 짧게는 한 97년자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문제부터 해서 지금 23, 4년이 지금 되도록 이놈의 이 삼성 특히 이재용 때문에 하여튼 역대 정권의 대통령과 무슨 권력자 정치인들이 하여튼 숱하게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깜빵을 하고 자살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벌어주는데 이러면 이 마당에도 우리가 이재용이를 꼭 보호해줘야 되느냐. 게다가 이제는 조부의 이제 이병철 회장의 조부의 어떤 경영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유언 같은 것을 다 이제 무시하고 뭐 노조를 하겠네, 뭐를 하겠네. 지금 무슨 뭐 투명 경영인가 해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무슨 그 삼성그룹 전체를 지금 좌파들한테 지금 완전히 갖다 바치고 있는 이런 자를 우리가 이른바 보수파라는 국민들이 보호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 배신을 넘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이 30몇 년을 선고받게 된 그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삼성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삼성 말고 누가 알고 누가 그거를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삼성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30몇 년을 선고를 받게 됐고 지금 삼성으로 인해서 또 삼성은 그 막강한 조직과 자금을 이제 아예 좌파의 아가리에 다 쳐넣어서 이제 정말 영원토록 100년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게 지금 이재용인데 이재용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저도 참 어쩌자는 건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한국의 참 이 보수의 정말 한계와 혐오도 좀 느끼는 부분입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